또용주TV의 또용주, 김영훈입니다.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드컵이긴 합니다. 개최지 선정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노동자들 사망, 네. 그리고 월드컵 지금 전개가 된다면은 숙소 문제, 술 문제, 의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떠나서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잖아요. 또 축구의 가장 큰 축제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번에 진출할 것 같아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그렇죠. 하지만은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점을 획득한다면 그 다음에 가나전의 흐름을 타면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강해왔기 때문에 네.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H조 상대 팀들의 전력을 한번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우루과이. 네. 우루과이와의 경기인데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팀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 평가들로는 누네스, 발베르데, 아라우 등 어린 선수들과 뭐 수아레스, 카바니, 카세레스, 고딘처럼 이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지역 예선에서 18경기 8승 4무 6패 22득점 22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약간 성적이 좀 아쉽다라는 네. 평가들이 있었는데, 우루과이 이름값에 맞지 않은 성적이죠. 네, 뭐 초반에 지난 15년 동안 팀을 이끌었던 오스카르 타바레스 감독이 약간 부진했어요, 초반에. 네. 그러면서 22년 1월 달에 경질이 되고, 그 후임으로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와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성적 자체는 9경기 7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네. 오스카 타바레스 감독은 우루과이 축구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해야 되는 감독인데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 감독이 떠나갔을 때 그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그 빈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다음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우루과이 대표팀은 신구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저는 신구 조화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 왜요 갑자기? 아니, 또영주 TV 봐봐. 신구의 조화인데 신이 잘하든 구가 잘하든 해야 될 텐데, 둘 다 못하고 있어서. 그러면 뭐 신구 조화가 필요 없잖아. 하지만 우루과이는 지금 신구 모두 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고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구, 그러니까 네.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월드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에 이 화력들이 엄청난 선수들이 있습니다. 음. 공격 같은 경우에는 뭐 수아레스, 카바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할 필요 없고, 다인 누네스가 새롭게 있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신성이죠. 발베르데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 너무 잘합니다. 완벽한 육각형의 미드필더 발베르데가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수비 라인에 역시 베테랑 센터백 고딘이 있고, 여기다 호세 히메네스가 있는 가운데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아라우가 대표팀에 차출이 됐어요. 그러면서 몸 상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전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올해 지휘봉을 잡으면서 4-4-2 포메이션 혹은 뭐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지만, 보통 4-4-2 포메이션으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2명의 공격수, 2명의 윙어가 좀 공격을 책임지는 편이고, 2명의 윙어가 좀 중앙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올 때 이 양측면 윙백들이 좀 높게 올라서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포메이션의 좀 특징은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벤탄크로와 발베르데입니다. 네. 벤타크루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네. 발베르데는 위로 전진해서 공격수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벤타크루도 볼을 잘 차는데 발베르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원이 탄탄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루과이 하면 생각하는 선수들, 카바니, 루이스 수아레스 여전히 건재한데, 나윈 누네스라는 새로운 스타가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전방의 화력도 역시 무섭다. 문제는 이제 측면에 있는 자원들, 네. 아스카라에타라든가 아니면 펠레스트리가 얼마만큼 활약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이 측면에 있는 자원들도 뭐 드라크루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는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역시 중앙 미드필더와의 중원 싸움일 것 같아요. 중원 싸움에서 볼 배급을 공격수들한테 최대한 못 가게끔 해야지 우루과이한테 조금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아스카라에타 같은 경우에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킥 능력으로 무조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그다음에 우측면에 있는 펠레스트리도 1대1 상황에서는 또
대표팀 가서는 또 잘해요. 음. 이번에 뭐 맨유에서는 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표팀에서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도 드라크루즈 역시 드리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대한 3선에서 이 공격수들 향한 패스를 못 가게끔 막아야 된다. 그 분수령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3으로 나올 경우에는 누네스가 좌측 윙포워드로 나서고 3선에 베시노가 출전하게 됩니다. 네. 이런 예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우리나라 대표팀이 1차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숫자를 늘려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있거든요. 우루과이가 4-4-2로 나올지 4-3-3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둘 다 무섭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에 주목 선수가 누가 있느냐 저희가 한 3명 정도 꼽아봤는데요. 뭐 뻔해요. 네. 발베르데, 누네스, 벤탄쿠르입니다. 근데 발베르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올 시즌 전반기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정말로 무서운 활약을 펼쳤거든요. 네. 네, 골이면 골, 도움이면 도움, 그리고 수비면 수비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입장에서도 경기 대상 1호는 발베르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누네스와 벤탄쿠르 같은 경우에는 뭐 팬분들이 프리미어리그 팀에 있기 때문에 특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휴식기를 앞두고 두 선수 모두 멀티골을 뽑아내고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다윈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정료에 비해서 활약이 좀 미비하다. 거기다가 이제 맨시티의 엘링 홀란드하고 비교되면서 야 이거 다윈 누네스는 생각보다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올 시즌 전반기 리버풀에서 공식 18경기를 뛰면서 9골이나 넣었단 말이죠. 네. 여전히 결정력과 침투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벤탄쿠르는 잘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도 정우영이라든가 황인범이라든가 이재성이 이 선수들을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경기에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루과이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첫 경기에서 좀 고전할 수 있겠지만은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무승부를 거둬야지만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 점을 봤을 때에는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은 우루과이전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팀은 가나입니다. 가나 역시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2022년 2월, 올해 2월 달에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요. 오타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가나 네.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스카우터진에서 좀 활약을 하다가 감독이 되면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네. 오타도 감독이 기화를 좀 추진하는 데 네.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 아도 감독이 기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때 9월부터 10월부터 계속해서 기아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가나가 월드컵에 나오는 가나가 아니다. 누가 영입될 수도 있고 누가 영입될 수도 있다. 뭐 대표팀에서 영입이라는 단어가 좀 웃기긴 하지만 기화시키면서 전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네, 뭐 지역 예선에서는 8경기 4승 3무 1패, 8득점 4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8년 만에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중국적 선수들이었던 이냐키 윌리엄스, 타릭 램프티, 모하메드 살리소의 기화를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네, 공격, 측면 수비 그리고 중앙 수비 모두 강화를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가나 역시 좀 까다로운 선수들이 많아요. 많죠. 네, 뭐 일부에서는 우리는 가나를 잡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팀이긴 하지만 일단 공격진에 보면은 이냐키 윌리엄스가 일단 있습니다. 네. 속도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선수죠. 네.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스트라이커인데 워낙에 빠른 선수거든요. 다만 결정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가나 대표팀을 선택을 했는데 동생 니코 윌리엄스는 스페인 대표팀을 선택을 했죠. 네, 그리고 미드필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봤던 안드레 아유가 있고 그다음에 아스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토마스 테파티가 있습니다. 네, 토마스 테파티가 미드필더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드리스 바바가 부상으로 아웃됐어요. 네. 네, 이드리스 바바 같은 경우에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뛰고 있는 미드필더인데 갖고 있는 재능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마 가나 입장에서는 좀 뼈 아플 겁니다. 왜냐면은 가나 입장에서도 사실 H조의 약체이기 때문에 네. 미드필더를 좀 두텁게 형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카드는 역시 이드리스 바바거든요. 근데 이드리스 바바가 아웃되면서 미드필더진의 적신호가 좀 뜬 상태입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어린 선수들이 좀 주목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모하메드 쿠두스, 아약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쿠두스도 있고 이번에 기아한 램프티도 있기 때문에 가나 역시 이 속도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팀이 될 것 같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도 감독 체제에서는 보통 4-1-4-1 내지 뭐 4-3-3, 4-2-3-1 정도로 쓰고 있는데
꽤나 선수단이 탄탄한 모습입니다. 음.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확실히 파티가 중원의 핵심이어서 빌드업, 공격 전개에 좀 시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냐키 윌리엄스, 조르단 아예우, 이사하쿠 등 속도가 있는 공격수들을 앞세워서 공격을 펼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냐키 윌리엄스는 속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아예우 형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볼을 소유하고 네. 그 볼을 소유한 상태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사하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고 쿠두스 선수 있잖아요. 네, 아약스의 전문가인 김진수 씨에게 물어봤을 때 네.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세컨 스트라이커에 굉장히 어울리는 자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가나에서는 메잘라 역할로 나오면서 뒷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골을 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약스에서 올 시즌 정말 많은 골을 넣었더라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쿠두스도 조심해야 된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아도 감독이 4-2-4-1로 나오면은 미드필더에서의 수비력의 문제를 좀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4-2-3-1로 경기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맞대결을 펼쳤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확실히 이냐키 윌리엄스랑 양측면 윙포워드를 신경 쓰는 것도 맞지만 쿠두스의 이 침투 능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 삼선 미드필더들이 쿠두스에 대한 제어를 좀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파티가 홀로 이제 삼선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이선 자원들이 또 빵빵하잖아요. 이 파티를 좀 묶으면서 애초에 이 나가는 패스 자체를 좀 빨리 끊어서 빠른 슛 카운터로 좀 득점을 노리는 모습도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가나가 붙는 거는 조별리그 2차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루과이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가나가 포르투갈전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따라서 전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1승 제물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도 아마 우리를 상대로는 4-1-4-1의 이 포메이션을 갖고 나와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티 혼자 미드필더진에서 수비를 책임지다 보면 수비 쪽의 문제를 좀 드러낼 수가 있으니 우리도 스피드를 최대한 높이는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가나를 이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현재 지금 가나의 주전 골키퍼로 평가받고 있는 조조 월라콘 그다음 리차드 오퍼리가 부상으로 낙마했습니다. 네. 뭐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으로 낙마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불안한 존재로는 기여한 선수들 이 팀에 대거 합류를 하면서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한 선수들이 팀의 전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반면에 해외 쪽에서는 이거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나가 첫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별리그 2차전에서 붙으니까 1차전에서 가나가 약점을 노출하면은 그것을 2차전에서 물고 끈덕지게 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가나의 주목 선수는 역시 토마스 테파티, 이냐키 윌리엄스, 그다음 모하메드 쿠두스를 뽑았습니다. 네, 토마스 테파티는 뭐 아스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갖고 있는 재능이 정말 많은 미드필더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이 없는데 이 선수가 뭐 중거 슈팅도 뛰어나고 여기다 패스 지원도 좋고 그리고 1차 수비자 이선 역할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긴 합니다. 근데 저는 파티 혼자 미드필더 라인을 책임지다 보면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꼭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걱정, 기대 이런 게 좀 있고요.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선수거든요. 왜냐하면 빌바오 A 팀에 등장할 때부터 시선을 빼앗았던 공격수예요. 왜냐면 워낙에 뒷공간을 파고드는 맞아요. 움직임이 빠르고요. 측면 쪽으로 빠져서 연계 플레이에도 능해요. 다만 결정력에서 1대1 상황에서도 놓치는 장면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빌바오가 발베르데 감독이 부임하면서 공격에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냐키 윌리엄스도 올 시즌 전반기에 5골이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중요하게 막아야 될 선수가 역시 쿠두스다. 이냐키 윌리엄스가 뒷공간을 파고들 때 또 다른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선수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쿠두스라는 선수가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은 김민재 선수가 이미 쿠두스와 한번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물론 이제 경기가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이냐키 윌리엄스가 워낙에 좌우로 움직이고 뒷공간으로 빠지는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김민재를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수비 라인이 김민재와 함께 내려가는 경우가 많으면 이선에서 들어오는 쿠두스라든가 뭐 파티라든가
뭐 안드레 아예우라든가 이런 선수들에게 슈팅 기회가 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실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쿠두스 선수라든가 안드레 아예우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나를 맞이할 때는 뒷공간을 내주지 않고 뒷공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물론 김민재 선수라는 훌륭한 센터백이 있지만 혼자서 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 뒷공간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는 포르투갈입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의 H조 1위로서는 포르투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진출까지가 조금 많이 고난길이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은 네. 뭐 월드컵도 그렇고 유럽 선수권 대회도 그렇고 예선에서 빌빌거리다가 네, 본선 맞아요. 가면 또 달라져요. 좀 이상한 팀인 것 네. 같아요. 뭐, 일단 팀 상황 좀 먼저 살펴보자면 세르비아에게 밀려서 본선 진출을 위해서 플레이오프까지 네. 붙었고요. 현재 최고의 선수단 일단 구축을 음. 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칸셀로, 하파엘 레앙들이 포진돼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디에고 조타와 네투가 몇몇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이탈한 모습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 체제에서 2014년 이후에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산투스 감독은 물론 팬들에게 비판을 듣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기를 주도한다기보다는 네. 수동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적은 확실히 내고 있거든요. 특히 유로 2016 우승은 이거는 포르투갈 역사의 가장 빛나는 우승이고요. 그리고 2018-19 네이션스리그 우승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호날두가 전성기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전성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호날두의 활약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호날두를 제외하더라도 포르투갈은 말 그대로 스타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진부터 골키퍼진까지 다 보면은 무조건 아는 선수가 3분의 2 이상 있다. 네. 뭐 호날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하니까. 뭐 벤피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하무스도 있고 주앙 펠릭스, 하팔레앙이 공격진에 있고 미드필더에는 네베스,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세 명만 얘기해도 다 끝날 네. 것 같아요. 수비진에는 뭐 칸셀루, 다닐로 페레이라, 후벤 디아스. 네. 페페가 여전히 주전으로 뛰고 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와도 무조건 열심히 뛰고 한 걸음 더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의 전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확실히 선수단은 정말 최정상이 있는데 감독이 문제다라고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투스 감독이 너무나도 실리적인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이 너무 좋아도 뭔가 경기력이 좀 답답하다, 이상하다라는 느낌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호날두에게도 마지막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리고 호날두와 산토스 감독이 있을 때 유로 2016에서 우승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에서도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을 텐데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좀 수동적이죠. 상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면서 네. 빠르게 역습이라든가 뒷공간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경기 내용이다. 이게 있는데 포르투갈 팬들의 시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결과만 갖고 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승만 차지하면 되니까. 근데 산투스 감독은 유로에서 우승한 감독이니까 산투스 감독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호날두가 있는데 레앙이 있는데 베실바가 있는데 부페가 있는데 이런 축구를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전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할 때는 확실히 측면 자원들을 통해서 좀 많이 공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산토스 감독 역시 좀 측면을 이용해서 많이 공격 전술을 펼치고 역습을 펼치는 감독인데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드러나고 우리가 볼을 뺏은 다음에 그 다음 전개를 펼칠 때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손흥민이 역시 이 경기는 꼭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포르투갈이 1차전, 2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네, 네. 힘을 좀 많이 뺀 상태에서 만나야 네. 우리도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도 무언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월드컵에서 우리는 포르투갈을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의 이름값에 밀릴 이유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우리 실력을 발휘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감독이 벤투 감독 아니겠어요? 그렇죠.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주목 선수 3명을 뽑았는데요. 맨시티와 맨유의 선수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베르나르도 실바, 조안 칸셀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 뭐 하팔레양이라든가
호날두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주목 선수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이름값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베르나르도 실바가 사실은 이번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호날두가 컨디션이 좀 내려와 있다면 부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하되 그리고 득점 지원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안 칸셀로가 뭐 워낙에 측면을 주도하는 자원이니까 이 세 선수를 좀 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 선수가 4-3-3 포메이션을 나왔을 때 세 선수 모두 다 우측에 좀 많이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에서도 경기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펼치는 선수긴 하지만 이 세 선수가 우측면에 한 번에 셋이서 패스를 돌리면서 그렇게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다. 근데 박스 안쪽에는 레앙이라든지 뭐 호날두가 침투해 있으면 이때 또 위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를 좀 잘 막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세 선수를 뽑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 최근 경기에서의 모습 상대가 1차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가져갔을 때 그걸 탈압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측면 수비부터 무너지면서 결국 실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측면 수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벤투 감독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모두 1차적인 압박을 강하게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측면에 좋은 자원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나라를 상대로 무언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점을 잘 보완한 상태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손흥민의 부상 정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손흥민이 아마 그래도 조별리그 2차전부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손흥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손흥민이 몸 상태가 좋을 때 그냥 선발 출전시켜서 측면부터 부시고 들어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도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대가 지치는 시간대에 투입해서 전방 쪽에서 아예 골을 노리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 지켜보면 김민재 선수가 해줘야 될 게 많죠. 네. 미안하다. 네. 너무 많은 부담감이 좀 안겨져 있는 포지션. 뭐 김민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들이 다 똑같은 부담감을 안고 뛰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네. 모든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생각으로 물론 그렇게 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꼭 다 세 경기 모두 승리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H조 우리나라 대표팀과 상대하는 팀들의 전력을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월드컵이 시작돼요. 월드컵 계속 여러분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주입니다. 전파 낭비 아니라고요. 전파 낭비 맞지 않아요?